하소연을 갖다가 많이 했었고 10년 동안 다 굴익을 많이 당해왔습니다. 네,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탈출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을 숨지게 한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안인득, 나이 42세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안인득이라는 피의자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지, 그리고 신상 공개 기준과 또 영향은 어떤 게 있을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배 교수님 먼저 안씨 신상 어저께까지는 모자 푹 눌러쓰고 뭐 가린 상태였고요. 그런 이름도 안모씨 이렇게 불렀었는데 오늘 안인득 42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상 공개 심의가 열렸는데 20분 만에 결정을 내렸다. 굉장히 빨리 결정을 내린 거죠. 예, 지방경찰청에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네.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7명이 결정을 했고, 7명? 예, 네. 뭐 정신과 전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권을 담당하는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네 가지 기준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그 다음에 어떤 증거의 확실성, 그 다음에 범죄 수법의 잔인성, 그리고 그 다음에 범죄 예방 효과 이런 부분이고,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경우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신상 공개가 안 되는 이런 기준 하에서 공개를 했는데 의문 가지시는 게 그겁니다.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아예 안 하느냐. 네. 너무 고무줄 아니냐. 어떤 여론에 민감한 거 아니냐. 어떤 본질적인 기준에 대한 것이 논의돼야 그렇죠. 되지 않느냐라는 네.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저도 분명 그 부분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저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이런 압력을 받아갖고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여론에 민감한 건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 이제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자도 벗었고요. 지금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발언이 소개됐는데 오늘도 지금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비슷한 발언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찌 보면 사람을 해친 것에 대한 반성보다는 네. 주변에 대한 어떤 억울함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근거 없는 어떤 비방 같은 것들, 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고 자기를 가해했었고 정부 기관이라든가 진주시 쪽에서 부정 피폐가 있었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또 임금 체불과 같은 이런 문제도 거론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흔히 이제 과대망상이라 피해망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네. 하는데 그런 전형적인 증후군이 바로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이 폭력적인 성향으로 연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이제 안타깝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이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 이거를 여러 전조가 있었고 주변에 이제 이웃 사람들도 피해에 대한 호소를 해왔었는데 왜 이게 미리 좀 막을 수 없었던 걸까? 이 부분이 가장 지금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안 씨가 이제 범죄를 처음으로 드러낸 바는 이미 2010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2010년에도 사소한 말다툼 끝에 상대방이었던 대학생들에게 흉기로 얼굴을 들이대는 그런 폭행을 저질렀었고요. 최근으로 넘어오게 되면 최근에도 금년 1월 이후에만 도 아파트 주민의 행인들과 시비를 걸어서 폭행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자신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켰던 곳에 찾아가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하기도 하고 네. 근처 술집 같은 데서도 폭행이었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경찰에 이런저런 이유로 신고가 돼서 출동한 건수만 7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주민들은 끊임없이 위험하다는 사정을 호소를 해왔었는데 네.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 안 씨가 바로 지난달에도 둔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 당시 목격자의 얘기 그리고 이어서 어저께 피의자 안 씨의 목소리까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니는 오늘 뭘로 죽이셨고 그래놨어요. 우리는 떡수가 많았는데도 참았어요. 그 정신 이상자가 돼갖고 가방 안에 칼이 있고 망치가 들었고 도끼는 모르겠어요.
망치 갖고는 우리 대가리 떼기라고. 10년 동안 계속 막 뿌리기 뒤따르는데 기업체 내에서도 그렇고 요 진주시의 비리와 부정부패도 심각합니다. 심각해. 아파트 내에서도 뭐 비리와 부정부패 얼마나 심각한지. 네, 어제도 이 얘기, 방금 나온 그 안인득 씨의 목소리는 어저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 가방에 흉기를 들고 다녔다, 또 둔기를 들고 다녔다. 지금 목격자의 진술이 너무 좀 끔찍해서 표현도 그렇고 저희가 좀 죄송할 정도인데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인득 씨는요. 네. 지금 프로파일럿이니까 이 사람의 지금 상태에 좀 정의를 좀 한번 내리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명확한 것은 저거를 망상사파라고 합니다. 망상 망상사파. 에피소드라고 하는 네, 건지 네.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건데 사실은 허황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감각적인 것 때문에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머릿속에 만들어내 갖고 계속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큰 권력 아니면 누군가 대통령 아니면 뭐 어떤 기업체 사장 이 사람이 이 음모를 꾸며서 자기를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제 미 연방수사국에서는 이 분류를 이제 어소리티 킬링 그러니까 권위 살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권위게.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를 위해할 것이다라고 하는 망상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대신 공격의 대상이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 어린아이, 그다음에 동물일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권위 살인의 유형인데 우리는 저런 유형의 범죄 그러니까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범죄를 연구하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 연구를 해본 적도 없고 어저께는 미국 같은 데서는 MTC라고 하는 데서 이 두 영역을 통합해서 국가적으로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요즘 많이 보는 사이코패스 범죄의 그 유형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프로파일러로서 이 범죄를 설명하라고 하면 뭐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이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우리 사법기관이라든가 아니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는 분들한테. 그래서 사실은 안타깝고 실제로는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불을 지르는 뭐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흉기라든지 이걸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계획적인 범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조현병하고 계획적인 범죄다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연 이 정도 어느 정도의 상태이길래 계획적으로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정말로 실제로 뭐 부정부패나 비리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럼 살인의 행동에 나섰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어떤 사유로서 받아들여질까요? 그러니까 뭔가 양형의 어떤 참작 사유는 될 수도 있고 또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치료의 어떤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만 그걸 이유로 들어서 법적으로 공적으로 반드시 감경해 줘야 되는 심신미약 사유로 들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이미 201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폭행 사고 때문에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이제 한 달 정도 검사를 받았지만 그때도 그 사실 자체로 법적 감경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배 교수님 말씀을 잘 해주신 것처럼 저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참작을 할 여지는 있죠. 그 경찰이 그 전에 주민들이 그렇게 수차례 신고를 했고 이 건도 한번 됐었는데 이 범죄를 왜 못 막았을까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로서도 좀 할 말이 있는 건가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몇 가지 할 수가 있죠. 일단 공식적으로 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지가 않았다,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뭔가 이 직접적인 어떤 뭐 범죄를 일으켰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위중한 범죄라면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위중한 범죄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텐데 합의가 바로 이루어졌거나 경미한 범죄였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강제 처분을 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원래는 지자체가 가진 권한입니다만 지방자치체를 통해서 강제 입원이라든가 강제 치료를 했었을 경우에 인권 침해 논란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주저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 특히 이제 강제 입원 치료라든가 아니면 경찰에 의해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흠결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요걸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경찰에는 킥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킥스요? 킥스, KICS. 출동하거나 뭘 처리할 때 그것이 화면에 딱 떠오릅니다. 그럼 떠올라 갖고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이 사람의 어떤 앞에 조치들이 뜨는데 그 범죄 기록이 나오는 겁니까? 근데 거기에는 그게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전에 어떤 형태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뭘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 정과를 가지고 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형의 실효에 대한 법률 때문에 이 지나면 여기서 그 결과를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처분받은 거를 네. 지금의 경찰의 수준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알기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시스템이 3개 정도가 독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경찰이 보통 이제 사건이 터져서 범죄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전과 조회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인가요? 근데 정과 조회는 되죠. 네. 근데 그 정과의 세세한 내용. 세세한 부분은 안 들어있다. 그때 어떤 조현병이라 어떤 것 때문에 어떤 폭력적 행위 벌금을 때문에 얼마 받았다, 그렇죠. 형량을 예. 얼마 받았다는 나오지만 예. 어떤 자세한 사정이 안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안인득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정신병력으로 뭐 감형을 받았다든지 집행유예를 받았든지 이런 사정 같은 것들은 현지 경찰들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은 규칙상 WB라고 해서 우범자 리스트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접근 권한은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경찰의 규칙상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제한적인 거라든가 법적인 기준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도 변명을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는 왜 적극적으로 안 했느냐에 대한 책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죠. 네.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기록의 문제는 알겠는데, 근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신고하고 피해를 호소를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사실 그 관할 파출소, 지구대나 뭐 이런 데서는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출동을 했었을 때 경찰분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우리도 어떡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저거는 조금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렇게 큰 사고를 일으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경찰이 직접 신문을 해도 말이 안 통할 정도의 사람이고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숨진 18살 시각장애 있었던 최모양 같은 경우에는 오죽 두려웠으면 사비를 털어서 CCTV까지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더라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요청장도 뭐 할 말이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고, 뭐 이낙연 총리도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 합리적인 어떤 합당한 결과를 좀 찾아달라라고까지 특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찰청 차원에서도 아마 그 관할 경찰에 대한 조사를 지금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당하게 왔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누범자 관리라든가 적극적으로 요청이 온 걸 안 했던 부분에 대한 징계 처분은 되지만은 이게 법적으로 또 하나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린 건 케이스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경우 그 18살짜리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케이스로 처리할 건지 그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 케이스로 처리할 건지 사건으로 처리할 건지 이건 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케이스 처리할 때 주도가 돼 갖고 시청이나 아니면 구청이 주도가 돼 갖고 이것을 경찰이나 아니면 이게 정신과 의사를 모아 갖고 케이스 처리를 한다고 하면 됐었는데 법적인 게 지금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증진법에도 이것이 할 수 있다고 다 돼 있습니다. 경찰도 응급입원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누가 주도하느냐는 안 돼 있는 겁니다. 서로 벽이 너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꼭 한마디는 잠깐 덧붙이면 그래서 실제로 이 안 씨의 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사건이 있기 열흘 전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다잡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대답밖에 몰라서 기다리고 있던 사이에 문제예요, 희생자들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기록이든 어떤 처리의 어떤 과정이든 이런 것들이 좀 통합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좀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